좋은 아침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미학 강좌 하나 엽니다. 주제는 플라톤의 오해,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요. 존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플라톤이 국가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그 시인과 예술을 추방하는지, 이 호메로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문학과 시의 대가, 시문학의 대가였던 이 호머를 어떤 방식으로 추방하고, 그죠? 거기로부터 철학과 시문학의 어떤 전쟁이 시작되었고, 오늘날 니체 이후에, 그죠? 그것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전개되었는지, 오늘날 뭐 데리다와 또한 우리 그 피터 쌤이 들어왔네. 예도의 친구, 너무 반갑고요. 그러니까 들레즈, 이런 철학자들에 의하여 이러한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데리다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니체 이후에, 그죠? 니체의 적자인 이 데리다가 이 시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철학에 의하여 지배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당하고, 그죠? 이성과 감성의 어떤 그러한 싸움에서, 남성과 여성의 싸움에서, 그리고 니체적으로 볼 때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싸움에서, 이 싸움에서 서구 철학이, 서구 형이상학이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시문학의 여성적인 열정과 그 다음에 감성적인 것들을 억압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오늘은 플라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니체의 저항이 참 무섭죠, 그죠? 자, 플라톤은, 그죠? 플라톤은 특히 여러분들이 플라톤의 서구 형이상학의 미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봐야 될 책들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은, 그게 파이드로스, 그 다음에 이온이라는 책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온.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중요한가 하면은, 국가에서도, 이러한 시문학에 대한, 예술가들을 추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게 변증론, 이런 것들에서 주로 이제, 나타나, 여러분. 나타나는데, 어찌되었건, 플라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데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형상의 에이도스의 개념을 통하여 예술을 설명하는, 이런 대화편에서 자주 나와. 이온에서도 정말 중요한 미학적 통찰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플라톤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철학적 미학을 다룰 때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작품들이 이런 것들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모방은 뭐예요? 이데아의 실제 세계에 대한 모방의 모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은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의 모방을 통하여 이중적 복사를, 이런 것들을 이제 들레즈가 니체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체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의미의 논리에서 주로 이런 것들이 해체되는데요. 이중적 복사를 하고 이중적 모방을 통하여 예술은, 그죠? 예술은 화가든
시적 상상력이든 간에 이런 것들은 실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상상력에 머물러서 그죠? 뭔가 모방의 모방을 통하여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성의 어떤 그러한 동일성을 해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적이고 여성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의 지배자들을 다루는 그 통치를 도와주는 데에 있어서 예술가들은 방해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플라톤의 견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둥근 어떤 그런 접시가 있다고 합시다. 둥근 접시. 그런데 접시를 만드는 직접 만드는 그 수공업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접시를 만드는 수공업자가 예술가들보다 이데아의 세계를 직접 모방하는 이유가 뭐야? 첫 번째 모방이고 예술가들은 이걸 또 모방한다라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모방으로서 예술가와 차이 나는 게 뭐야? 플라톤의 철학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도스의 둥근 형태를 수공업자가 직접 접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시를 직접 만드는 수공업자는 이 에이도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기에서 관점주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위에서 본 둥근형, 옆에서 본, 그 다음에 아래에서 볼 수 있고, 이 수공업자는 이 둥근형 에이도스의 그 접시를 그 모든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 수공업자가, 그죠? 훨씬 더, 이 이데아의 세계를 예술가들보다, 그죠? 직접 화가가 어떤 접시를 그리면 어떻게? 하나의 면에서 그리는 거잖아. 하나의 관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도 그렇다는 거야. 그거는 상상력에 의하여 변형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 자체를 생생하게 실제를 완전히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호모 하면은 여러분들이 문학 이야기 하는데 아니요, 그의 작품들 안에는 시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이 시적인 상상력에 의하여 작동하고 실제도 이데아의 세계를 한번 모방한 건데, 이런 수공업자가 글을 만드는 수공업자가 직접 만든 접시의 원형을, 그죠? 또 다시, 그죠? 하나의 관점에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모방의 모방으로 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 문학 작품에서 소설에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은 비극을 다룬다고 합시다. 비극 작품에. 그럼 비극 작품의 그 주인공은 비애를 그리고 열정을 그리고, 그죠? 감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의 작품을 읽는 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물론 그러한 주인공의 어떤 그 감성을, 그죠? 자기도 함께 느끼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어떤 그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죠? 이런 감성이 아주 민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속극을 보든 연극을 보든 모든 예술이 다 그런 거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보든 그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성적인 어떤 아폴론적인 게 해체돼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 통치자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문학의 어떤 예술성을 화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수공업자가 둥근 에이도씨를 직접 모방한 거를 또 모방하는 거예요. 화가 역시도. 그래서 그냥 단지 하나의 관점에서만 그 화가가 그린 그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술가들을 모방을 하는 자, 감성에 휘둘리고 그 다음에 시문학을 읽는 자들은 주인공에게 자기 감정이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물론 이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으로 가게 되면은 카타르시스 이론이 나오고 또 달라져요. 이 모방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선생인 플라톤과 다르게 갖고 가, 물론. 오늘 주제는 플라톤이야,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볼 때에 이러한 시문학의 어떤 감성적이고 여성적이고 그 다음에 동일성을 해체하고 질서를 해체하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가 공동체를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데에 상당한 방해가 된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철학이 시문학의 예술성을 국가의 공동체 밖으로 해체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상당히 정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 그래서 이때부터 철학에서, 그죠? 서구 형이상학에서 이성은, 그죠? 감성 위에 놓이게 됐던 거예요. 이걸 이제 니체를 따라서 데리다가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질서, 이러한 아폴론이 디오니소스 위에서, 그죠?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자는 뭐예요? 뭔가 이러한 어지러운 것들을 어떤 이성의 질서를 통하여 평정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거는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억압하는 이러한 정책은 국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플라톤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감성적이고 여성적이고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이런 사람들을, 그죠? 이런 사람들을 플라톤은 뭐야? 국가를 다스릴 수 없는 자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급한 민중들에게도 이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의 어떤 계열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철학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이런 감성적인 열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죠? 아폴론적인 게 아주 강력한 이런 자들이 국가의 통치자로서, 그죠? 본인이 직접 철인 정치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문학을 통하여 웅변수를 나타내고 대중을 속이고 그 대중에게 뭐야? 그 시적 상상력이나 소설의 상상력을 갖고 시문학의 상상력에 쉽게 매료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웃고 우는, 쉽게 거기에 따라서 춤추는 이러한 자들은 저급한 걸로 본 거예요, 플라톤은. 그래서 국가로부터 예술을 추방해야 된다고, 제외시켜야 된다고 본 거예요. 여기서부터 호메로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그죠? 이러한 모방에 모방을 하고, 그래서 대중을 쉽게 속이고 쉽게 속임당하는 이런 것들은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그의 국가론에서 뭐야? 공동체는 공동체의 거울 이미지로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이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성적이냐 아니냐, 남성적인 이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죠? 그 거울 이미지는 상당히 퇴보하게 되는 거야. 점점 밑으로 갈수록. 그게 남성적인 이성을 버리고 감성적인 여성적인 그 감성에 따라서 춤추는 이런 것들은 뭐야? 이런 것들은 민중들에게 나타나는, 쉽게 웅변가들에 쏟고 그 다음에 시문학의 시적 상상력에 따라서 춤추면서 울고 웃는, 그래서 질서가 없는 이러한 비아폴론적이고 디오니소스적인 이런 것들을 저급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계층 질서에 따라서 점점 이런 이성이 퇴보하여 감성적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거울 이미지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순수한 거울 이미지가 뭐예요? 철학을 통하여 진리의 길에 이룰 수 있는, 이데아의 진리를 직접 직관할 수 있는 그러한 누스를 가진 그런 철학자들만이 이 국가의 거울 이미지에 가장 합당한 자라고 본 거야. 깨끗한 거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본 거야.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플라톤의 오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듣고 플라톤 철학은 또 전부 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철학에서, 그죠? 철학에서 감성적이고 여성적인 시적 상상력이나 예술적 감성을, 그죠? 파토스를 거부하는 쪽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덕은 뭐예요? 절제할 수 있고, 진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상상력에 의하여 쉽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자들만이 정말 진정한 진리를 볼 수 있다라고 본 거야, 플라톤 철학에서. 그래서 이데아의 에이도스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이성적인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철학은, 그죠? 서구 철학은, 서구 형이상학은 이성적인 것을 감성적인 것 위에 놓기 시작했어요. 이 역사는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에서, 그죠? 제3논문에서 그 칸트의 미학을 해체하면서 뒤집어지지만 칸트 해결까지 이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 칸트의 미학 예도의 강좌를 꼭 들어보셔요. 아니면 예도의 강좌를 참조해서 판단력 비판 1차 자료를 꼭 공부해 보셔요, 여러분. 예도가 8개의 1시간짜리, 50분에서 1시간짜리 그 강좌를 이미 해놨어. 그 판단력 비판에서 미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 이미 예술가의 관점에서 예술적 체험, 개인의 체험으로서 미학을 다룬 게 아니에요. 칸트한테서는 공통 감각이 있어. 이게 이제 비역사적이라는 이유로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 제1부에서 해체되는 거야. 물론 니체와 다른 관점에서 해체합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미적인 건 뭐예요? 칸트의 미적인 거는 그 무사심성이 중요한 거예요. 인터레스 로지히카이트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미적 대상에 대하여 관찰자가, 그죠? 관람자가, 예를 들면은 관람자가 그 미적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공통 감각을 통하여, 그냥 감각이야, 진리 카이트가 아니야, 공통 감각인 거야. 이 공통 감각에 의하여 오성과의 관계 안에서, 그죠? 이게 이제 보편 이성이라고 하는 신적인 어떤 것들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판단적 비판에서는. 그래서 니체가 이걸 까버리는 거야, 이 부분을. 피그말리온을 갖고 와요, 나중에. 거기 도덕의 계보학에서요, 제3논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칸트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은 뭐야? 공통감각을 통해 나타나. 그것은 무사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건 그 미적 대상에 대하여 쏠리는, 관심을 갖게 되고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해야 되는 거죠. 이 서구 형이상학에 플라톤의 이성적인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무사심해야 되고, 그 무사심성을 통하여 어떤 것에서도 쏠리지 않는 그러한 보편성, 그죠? 개인의 감성이 제거된, 개인의 어떤 그러한 감각 직관이 제거된, 느낌과 오감이 제거된 그런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로 갈 때에야만 비로소 아름다움에 대한 올바른, 물론 이러한 칸트의 미학의 이점은 뭐야, 여러분? 예술이 쉽게 오용될 수 있지 않게끔, 그죠? 방지한 거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서구 형이상학에서 칸트까지 여기에 가담하는 거예요. 해겔은 어떻게 나가요? 해겔? 여러분들이 이미 예도 강좌를 들어왔던 자들은 알 거야. 해겔은 언제나 뭐죠? 언제나 철학이 개념의 단계에 있고, 예술과 종교는 뭐야? 표상의 단계에 있는 거야. 폴슈텔론. 그러니까 이 표상의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철학의 개념화가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그게 예술은 철학에 도달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은 위에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물론 해겔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것만. 이러한 정신의 운동에서 그게 신적 이성이든 인간의 이성이든 간에 정신의 운동에서 정점은 개념화,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어떤 자기 동일성을 통하여 거울이 선명해지는, 대상과 자아의 일치가 일어나는 그런 단계,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정신현상학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뭐야? 해겔은 시인이 되었어요. 독특한 현상이야,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철학은, 그죠? 철학은 예술을 포괄하는 거예요. 해겔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은 뭐야? 그게 오늘날 정신 분석학이 나오게 되면서부터는 이게 확고해진 거예요. 모든 자아의 정신은 뭐야? 언제나 이드, 무의식의 이드, 무의식을 다루는 그러한 예술의 이드를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이 위에서 이것을 통과하여 정신의 개념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투명해지는 이런 단계, 순수 어떤 그러한 자아의 단계,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 마지막 역사의 종착지, 철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해겔은 예술을 수단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구 형이상학의 어떤 예술에 대한 이런 거부는 그죠? 플라톤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오해인 거야, 여러분? 이게 뭘 빠뜨린 거야? 이제 니체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미적인 것들을 판단하고 체험할 때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대상을 미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감성과 여러분들이 거세된 인간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감성과 느낌과 오감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무의식적 본능까지도 동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렇게 나가버려요. 낙강을 굳이 끌어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술적인 어떤 이드가 있는 곳에 우리의 그죠? 이성적인 자아가 있는 거죠, 그죠? 풀어서 설명하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은 뭐야? 이 예술적인 이드가 옛날에는 뭐야? 해겔한테서만 해도 뭐야? 이 정신의 어떤 그러한 마지막 단계인 철학의 개념화가 예술적 이들을 통제하고 지배한다고 보는 후기 프로이트도 이런 방식으로 나갑니다. 정신분석은 자아가 이러한 이성의 질서를 찾을 수 있게끔 그죠? 도와주는 거라고 본 거예요. 락강은 이걸 거부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건 서구 철학은 니체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좀 달라요. 니체의 아주 독특한 니체가 거기서 대비시키는 칸트의 이러한 보편적 공통 감각이라든지 보편적 무사심성을 거론하는 이 칸트를 공격하는 데에 갖고 오는 대가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탕달이에요. 스탕달의 행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 로마 신화의 어떤 대가인 오비디우스 작품에 나타나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우리 원 교수님 들어오셨네. 여러분들 생각해봐.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네. 여러분들이 전주도 전주도 많이 춥죠, 교수님, 지금.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워낙 반가운 분이라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요. 시로나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낄 때 과연 이러한 칸트와 같이 무사심한 공통 감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보편적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예요. 신적인 어떤 걸 전제할 때에만 가능한, 거세된 인간의 어떤 감각을 다 거세해버린, 없애버린 이런 미학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아폴론적인 것만 갖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행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스탕달이 훨씬 더 칸트보다는 미적인 개인의 미적 체험을 훨씬 잘 표현한 게 아닐까?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피그말리온 이야기로 돌아가. 피그말리온은 조각가잖아, 그죠? 신화에서 자기가 만든 그 조각강, 아름다운 여인상, 비너스상과 같이 아름다운 그 조각상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그 조각상이 삶의 현실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술 작품에서 이제는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돼갖고 뭐 사랑에 빠져서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시로나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피그말리온의 조각상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무사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니체의 진단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칸트의 의도와 다른 게 뭐야? 칸트는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보편성이 과연 미적 체험을 직접 다루는 예술가나 관찰자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그죠? 이러한 미를 체험하는 이런 경험적인 거에서 볼 때는 이런 칸트의 인터레스 로지히카이트라고 하는 이 무사심성이라는 이 개념은 순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때부터 이제 그래서 뭐예요? 여성적인, 감성적인 게 왜 나쁘냐는 거예요. 왜 디오니소스적인 게 나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이미 초기 작품에서, 그죠? 이미 초기 작품에서 비극의 탄생에서도 삶의 직접적인 이 예술은 학문의 토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여러분. 그래서 니체는 예술가들이 정말 좋아하는 철학자예요. 삶의 직접성을 다루는, 우리의 삶의 충동적인 힘의 의지를 직접 다루는 이러한 예술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니체는 초기 작품부터, 그래서 비극의 탄생, 여러분. 이 그리스의 위대한 시문학을 다 다루면서 음악을 또 다루잖아, 여러분. 이 시적 상상력, 시문학의 상상력, 예술적 파토스, 이건 바로 인간의 토대를 형성하는 거고, 인간의 삶의 충동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간의 행복에 빼놓을 수 없는, 칸트보다는 스탕달이 직접 알고 있었던 인간의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니체는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구 형이상학은 한국만 가부장적인 게 아닌가. 이미 플라톤의 철학 안에는, 그죠, 이러한 남성 우월적인 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성 지배적이고, 그죠? 그래서 이성적인 것을 남성적인 거에다가 대입시킨 거야. 니체는 한 유고집과 한 자기 자신의 잠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서,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돼간 거야, 여러분. 클래스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예도의 미학 강좌는 철학의 1차 자료를 주로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런데 니체는 뭐라고? 이 뒤집어 버려요. 그 니체는 니체와 여성의 페미니즘적 관계를 예도가 다룬 작품이 단편 강좌에서 2개가 있어.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합니다. 니체는 실존에서는 루살로메에게 당하고, 하여튼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루살로메의 어떤 그러한 상처에 의하여 그는 위대한 철학자가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부재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하여 새로운 긍정으로, 그죠,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니체는 뭐 요게 이제 데리다가 이미 데리다의 연구에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데리다가 니체의 문체를 다루잖아. 그는 실존에서는 여성한테 차였어. 그런데 그의 모든 작품에서는 여성적인 게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그의 한 잠언에서 그래. 여성들이 남성에게서 이성적인 것을 보는 것은,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에게서 감성적인 걸 요구하는 거는 남성이 더 감성적인 게 아닐까? 여성이 더 이성적인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볼 때. 니체는 프로이트가 뭐야?
무의식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상당히 무의식을 많이 이야기했던 자야. 얘도 강좌의 특징, 니체에 대한 1차 자료, 니체에 대한 모든 강좌에서 나타나듯이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무의식, 무의식적인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볼 때 뭐예요? 여성이 이성적이라는 이야기야, 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게 꼭 남성, 여성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서구 형이상학을 해체하는 데는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그래, 남성이 이성적이라고 하자. 그러면 남성들, 니네들은 왜 감성적인 거를 좋아하고, 니네들 무의식은 그런 감성적인 거를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느냐는 거. 왜 여성들은 그러면 남성을 보고 이성적이고 질서적이고 아폴론적이고 분석적이고 그 다음에 쪼개는 걸 잘하고 이런 것들을 왜 좋아하는지. 여성이 더 이성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질문에서 뒤집어질 수 있는, 이게 해체로 나가게 되면 어떡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감성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이야기예요. 해체는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게 감성이 위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해체의 전략에서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플라톤으로부터 출발된 국가 공동체에서의 여성과 노예와 그 다음에 감성적인 것의 추방은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아폴론적이고 디오니소스적인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걸 평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서구 형이상학의 이성을 위에 놓았던 이것을 아니다. 오히려 니네들은 프로이트 이후에 어떻게 나가? 의식이 무의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락강은 이걸 극대화시켰잖아,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감성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것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둘 다가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왜 예술 작품, 왜 음악 들어요? 여러분, 음악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왜 음악 들어요, 여러분? 음악을 통하여 이성의 냉기를 식힐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휴식을 할 때도 음악을 듣잖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화가들이 그린 그런 예술 작품에 빠져? 왜 문화의 저변에는 예술성이 다 포괄되어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감성적인 것 없이 눈이 내린다고 합시다. 오늘 눈 내린다고 하는데, 눈이 이렇게 오늘 온다고 합시다. 눈을 보고, 아이고, 또 저 눈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아름답다. 1년에 한 번 보는 눈인데, 열대야가 심해지면서 한국에 눈이 많이 내리진 않는데, 눈이 오니까 참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감성적인, 이런 시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이 왜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꼭 아폴론적인 이성적 질서를 추구하는 자들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요, 결코 무사심하게 살 수 없고, 하루를 살아도 이성적인 것만 갖고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 그러면 감성이 위냐? 아니요. 인간은 이성적인 어떤 그러한 절제와 그런 게 없으면 뭐야? 이런 감성적인 거에 따라서만 춤추면서 살 수가 또 없는 거야. 그 점에서 플라톤은 오해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술가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갖고 오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그죠? 우리의 행복에 대한 느낌과 감성, 우리가 행복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여러분들은 매 순간 다른 행복을 느끼겠지만은 인간에게서 이걸 빼버린다면은, 그죠? 우리는 단 하루도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참 삶을 잘 살았구나. 나는 내가 살면서 어느 지점에 있구나. 이러한 자기 삶의 회고적 반성조차도 할 수 없는 냉혈한으로서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고. 이해가 되죠? 우리는 절제해야 되죠. 우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이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을 따라서 뭐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윤리학에서 이 절제를 중요히 여겼어요.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진리관에서도 모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성을 표현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딱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때가 많다. 절제의 미덕과 더불어서, 그죠? 정말 용기 있는 자, 이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아폴론적인 이성적인 것들을 잘 활용하여, 그죠? 우리는 이 현실성을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이런 감성적인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또한 새롭게 만들어준다라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새로움을 더해주고 힘의 의지를 주고 용기를 주는 또 다른 어떤 요소로 작동한다라. 그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 고전에서는 절제를 중요히 여깁니다. 그건 감성적인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사심성, 어떤 이성의 최고 법칙으로서의 어떤 이 신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자는 가끔은 이런 신성한 무사심한 어떤 미적 체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현실적 삶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니체의 이러한 칸트 비판의 해석에 동조하는 자들이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서구 철학의 미학은 플라톤의 아주 여러한 오해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이온이라는 작품, 파이드로스, 그 다음에 변증, 그 다음에 또 향년은 뭐야? 플라톤의 사랑학이죠, 그죠? 그것도 아주 좋은 작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1차 자료를 꼭 참조하셔서 공부하셔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이런 고전들은 위대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서구 철학의 미학을 공부하는 자들은 이런 작품을 필수로 읽어야 돼. 국가에서도 이런 게 배울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플라톤은 오해했어, 그죠? 오해한 게 그런 거예요. 그의 정치학은 다시 해체돼야 됩니다. 그죠? 삶에 있어서, 그죠?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시적 상상력, 예술적 상상력을 작동하면서 우리는 역사적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어떤 역사가도 냉철한
이성만을 갖고 역사를 쓰지 않아요. 그는 그의 신화를 언제나 자기의 역사 속에 포함시킵니다. 신화와 역사의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역사에 가까운 실제가 있는 것이지 두 개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이성과 감성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폴론적인 것에 가깝고 때로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가까운,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 그럼 도움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각각 고민해 보시고, 오늘 예도의 플라톤의 오해라고 하는 미학 강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작품들 찾아서 꼭 1차자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꼭 더 여러분들 깊이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꼭 마스크도 쓰시고 건강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얘도의 이 클래스 있는 강좌에, 고정 강좌의 가치를 아시는 분, 여건이 되시는 분들 가운데 반드시 예도의 고정 강좌, 예도 TV를 꼭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정말 예도의 강좌를 통해 힘을 얻으셨다고 한다면, 정말 고전으로부터의 어떤 길어 올려지는 진리에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예도는 거기에 가장 만족하고 예도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도의 기쁨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꼭 존재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